읽어볼게. 요게 그 내신 시험 내기 좋더라고. 아까 그 제일 처음에 있었던 그 엘리아드 지문과 비슷하게 얘도 분류가 많고 비교하는 게 많아가지고 내기가 참 괜찮았어.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필기할 때도 그렇고 많이 필기한 다음에 대비만 좀 해보자. 읽어볼게. 자,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판매원이 바코드를 읽기 위해 바코드 스캐너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바코드에 포함된 정보를 읽어내는 시스템은 스캐너, 디코더 및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다 해서 체크부터 해볼게. 우선 여기 바코드 스캐너 있지. 여기 이제 글의 큰 소재제. 글의 큰 소재가 바코드 스캐너인데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삑삑 찍는 거고 그 밑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대. 총 스캐너는부터 해가지고 지금 요거 하나씩 설명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한 개씩 동그라미를 쳐볼게. 요 스캐너는 레이저 빛을 쏘는 부분과 바코드로부터 반사된 빛을 검출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해서 빛을 쏘는 부분이랑 빛을 검출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대. 됐지? 그 다음 바코드에 빛을 쏘면 바코드의 검은 부분은 적은 양의 빛을 반사하고 흰 부분은 많은 양의 빛을 반사한다. 스캐너는 이렇게 반사된 빛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고 1을 다시 0과 1로 바꾼다 적혀있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는 그 어떻게 검출하고 읽는가에 관한 과정 부분이잖아. 그래서 과정이라서 넘버링을 해도 되는데 여기 너무 짧은 부분이니까 넘버링 말고 밑줄로만 대체할게. 과정이라고만 알아둬라 얘들아. 그래서 혹시나 내신 문제에서 글쓰기 방식 문제 낼 수 있잖아. 비문학처럼 예를 들어서 1번부터 5번까지 일치 문제 내는 게 아니라 윗글을 전개 방식이라든지 글쓰기 방식 문제 냈을 때 꼭 요거 한 개 포함시켜놔래. 과정에 따라서 가고 있는 거 맞다. 그래서 밑줄 쳐보면은 일단 빛을 쏘면 이게 첫 번째제. 빛을 쏘면 검은 부분은 적은 양 빛을, 흰 부분은 많은 양 빛을 반사한다까지 일단 반사를 시켜. 자, 그래서 순서가 봐봐. 썼지. 그 다음 반사를 하지. 그 다음 검출해야겠지 이제. 검출해야 돼. 그래서 밑에 반사된 빛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고 1을 다시 0과 1로 바꾼다까지가 스캔에서 하는 짓이야 이게. 됐지? 디코더는 이 정보라는 게 0과 1이겠지? 이 정보를 문자와 숫자의 보호로 변환하는 디코딩 과정을 거쳐서 컴퓨터로 전송을 한대. 그래서 디코더 나오면서 문자와 숫자로 변환하는 디코딩 과정을 거쳐서 세 번째 컴퓨터로 전송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컴퓨터에 뜬 왜 홈플러스 같은 데 가면 뭐 찍으면 금액 뜨잖아. 그런 그래서 물건이 계산기에 설치된 바코드 스캐너를 통과하면 바로 컴퓨터에서 금액, 판매량 등 각종 정보를 집계할 수 있는 것이다 돼 있지. 그래서 우리 보통 찍으면은 금액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물품 이름도 나오지. 이름 나오고 뭐 할인된 품목 나오고 다 나오잖아. 거기에 지금 바코드 안에 다 들어있는 정보라는 거지.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1단락 여기 한 개만 정리해 보면은 이까지 할 수 있는 게 구성이지. 그 다음에 원리 나오는 거. 그래서 1단락에서는 구성이랑 원리까지만 나왔어. 바코드 스캐너. 됐나? 세부적인 원리는 더 나올 거다 이제. 세부적 원리는. 계속 읽어볼게. 자, 그림 1은 1948년 만들어진 최초의 바코드다. 막대선이 가로 방향으로 정보를 표현하는데 이처럼 한 축 방향으로 정보를 배열하기 때문에 1차원 바코드라 부른다 적혀있지. 여기서 말한 한 축은 이렇게 해도 한 축이고 이렇게도 한 축일 거야 어차피.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나열을 했으면 한 축 정보 1차원 바코드다. 그림을 보면 검은 바탕에 4개의 흰 줄이 그어져 있는데 요거 하나 둘 셋 4개. 1번 줄은 기준선이다. 나머지 2, 3, 4번 줄로 정해진 곳에 흰 줄이 있는 경우는 1을, 흰 줄이 없는 경우는 0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바코드는 세 줄 바코드라 한다 적혀있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게 몇 줄 바코드냐의 기준은 검은 줄 기준이 아니라 흰 줄 기준인 거 알 수 있겠지. 기준선을 뺀 나머지 줄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게 한 줄이냐 두 줄이냐 세 줄 바코드냐 할 수 있는 거지. 또 한 개 더. 여기 만약에 흰색 줄이 없다고 치면은 흰 줄이 없는 경우는 0이라 적혀있지. 그래서 이게 0이 되고 여기 있으면 1이 되겠지. 그럼 이건 사실 0, 1, 1로 표현할 수 있겠지. 이까지 이해됐나? 됐지? 그래서 읽어볼게. 마킹하고 넘어가자 일단. 그래서 최초의 바코드 보시면 막대선이 가로 방향의 정보를 표현하는데 이처럼 한 축 방향으로 정보를 배열하기 때문에 1차원 바코드라고 부른다. 1차원이다. 그래서 몇 번 줄에 관한 설명 잘 봐. 1번 줄은 기준선, 흰 줄이 있는 경우는 1, 흰 줄이 없는 경우는 0을 나타내기 때문에 세 줄 바코드라고 한다 해도 세 줄 바코드. 됐나?
그럼 이제 문제를 이렇게 낼 수 있겠지. 111은 세 줄 바코드지. 011은 두 줄 바코드고 001은 한 줄 바코드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 그림 1에서 네 번째 줄은 이진수 뒤에서 첫째 자리, 3번 줄은 두 번째 자리, 2번 줄은 세 번째 자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겠네. 111이 있다고 치면은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라고 이거 지금. 됐지? 이렇게. 그림 1은 기준선 이외의 세 개의 선이 다 그어져 있으므로 이것은 이진수인 111을 의미하고 이를 10진수로 환산하면 7이 된다. 이건 내가 적으면 좀 이게 안 돼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지만 너희 교재로 똑같이 말아, 알겠지? 다른 거다. 이거 다르게 적혀 있지? 너희는 너희 교과서로 보면 된다. 7이 된다 이거지. 이렇게 10진수로 환산한 숫자에 물건을 대응시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다. 세 줄 바코드에서는 0에서 7까지의 8가지를 표시할 수 있지만 몇 자리에서 세 줄 바코드에서는 말이야 총 8가지를 표현할 수 있어. 0부터 7까지. 한 자릿수가 더 늘어나 4줄 바코드가 되면 세 줄 바코드보다 비교격 물건을 8가지를 더 표현할 수 있다. 이유도 굉장히 간단하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거랑 계산해 보면 되지. 요거 계산하면은 7 나온 다음에 요 계산하면 몇 나오노? 1, 2, 4 이게 8이야? 8 맞나 이거? 이쪽에 있는 거 8? 그러니까 8가지 더 할 수 있네, 맞지? 이게 15가지 되겠네, 맞지? 그래서 요거 말하는 거지. 요거 8가지 더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이같이 바코드 줄의 수를 늘림으로써 표현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해서 바코드 줄의 수를 늘리면은 표현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를 늘릴 수 있다까지 체크하면 되겠다. 그래서 좀 꺼줄래 저거? 됐지? 그래서 이게 세 줄 바코드의 경우야. 쌤이 이쪽에서 너희가 이제 낚시당할 만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이 글의 지문을 알더라도 이 세 줄 바코드, 네 줄 바코드라는 용어 자체가 좀 헷갈리는 게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 네 줄 바코드로 하면 이게 네 줄 바코드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네 줄 바코드로 하면 항상 몇 줄이어야 돼? 그건 곧 5줄이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세 줄 바코드면 4줄이어야 되는 거. 왜냐하면 항상 1번은 기준선이니까 기준선 빼고 세야 되니까. 요거 낚이지만 않으면 안 틀릴 거야, 이거는. 됐지? 넘어간다. 자, 최근 사용되는 1차원 바코드 중 그림 2의 표준형 바코드는 줄이 더 많아진 만큼 정보도 더 많이 담겨 있다. 이 바코드에 쓰여있는 숫자 중 앞에 세 자리 880 말하는 거다. 제품 생산국의 국가 정보를 나타내는데 880은 우리나라의 국가 표시다 해서 한번 끊어줄게. 요까지가 하나의 정보, 국가 정보. 그 다음 숫자인 1, 2, 3, 4 요거는 제조업체 정보, 어떤 업체가 만들었는지 나타내고, 띄어쓰기 한 이후에 나타나는 숫자들 중 마지막 숫자를 제외한 5, 6, 7, 8, 9는 상품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상품 정보. 맞지? 마지막 숫자 3은 검증 코드라고 불리는데 바코드에서 읽은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적혀있지. 자, 여기까지가 그래서 끊어주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구성이를 나타내고 있지, 구성. 그래서 동그라미 밑줄 계속 해볼게. 제일 첫 번째 다시 앞에 세 자리는 국가 정보 나타낸다. 그 다음 숫자는 제조업체 정보고 마지막 숫자를 제외한 숫자는 상품이 무엇인지 상품 정보, 마지막 숫자는 검증 코드라고 불리는데 한 번 더 읽는 역할을 한다까지야. 됐지? 요건 무조건 문제 낼 것 같아. 분명히 너가 학교에서 바코드 새로 줄 거야. 이거 새로 주고 숫자 다르게 한 다음에 나한테 뭐 풀라고 하겠지? 계속 읽어볼게. 바코드의 숫자 중 검증 코드를 제외한 숫자들, 여기 3을 제외한 숫자들을 대상으로 맨 앞에서부터 홀수 번째 자리에 있는 수들의 합을 A라고 하고, 홀수 요거 8, 0, 2, 4 요 보이지? 요거를 다 A라고 하고, 짝수 번째에 있는 수들의 합에 3을 곱한 값을 B라고 할 때 A와 B의 합을 더했을 때 10의 배수가 되도록 해주는 한 자리 숫자가 검증 코드인 것이다 까지 끊어주고, 우린 한 번만 계산하고 넘어가자. 이거 어떻게 돼 있는 건지 한번 계산해보자. 다시 한번 해볼게. 자, A에 관해서 적어볼게. A에 관해서 A는 다시 보면 맨 앞에서부터 홀수 번째 자리에 있는 수들의 합이 A니까 체크해보면은 8 플러스 0 플러스 2 플러스 4 그 다음에 6 8까지
맞나? 여기 홀수 번째 자리의 수고. B를 계산할 때는 위랑 비슷한데 좀 달라. B 계산할 때 봐봐라. 합에 3을 곱해야 되지. 합에 3을 곱해야 되니까 짝수 번째 쭉 체크해 볼게. 8 플러스 1 3 5 7 9 되겠네. 맞나? 여기에다가 곱하기 3 하면 되잖아 지금. 그치? 그럼 요 계산해보면 몇이냐면은 10, 14, 14, 20, 28. 이거 28 나오는 것 같고 얘는 9, 12, 17, 24. 24 더하기 9는 뭐지? 33. 이거 33이니까 33 곱하기 3은 99네. 얘들들이 더하면 되겠지 이제. 더하면은 더셈 해봐라. 몇이고 이거? 127, 127 됐네. 됐나? 127이고 이건 마냥은 필요 없네. 어쨌든 더했을 때 10의 배수가 되도록 해주는 한 자리 숫자. 얘가 10의 배수 되려면 이게 130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가 3만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뒤에 3 적혀있는 거 보이지? 이렇게 검증 코드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구하는 거 한번 알아놓으라고 이렇게. 됐지? 계속 읽어볼게. 어쨌든 A, B를 더한 값이 133이면은 이게 140 만들어주면 되니까 어차피 검증 코드는 7인 셈이다 적혀있지. 그래서 공식 쭉 나왔고 그 다음 바코드를 인쇄할 공간이 부족하거나 그림 2에 제시된 13자리로 된 표준형 바코드 사용이 어려울 때는 8자리로 된 단축형 바코드를 사용하기도 한다 적혀있지. 그래서 새로운 주제인 단축형 바코드 사용하기도 해. 어떨 때? 표준형 바코드 사용이 어려울 때, 인쇄할 공간이 부족할 때 단축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코드는 국가 코드 3자리, 제조업체 코드 3개, 자체 상품 코드 하나, 검증 코드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 삐줄 쭉 칠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검증 코드를 구하는 공식도 짝수 번째 자리와 홀수 번째 자리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은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다 얘들아 여기. 근데 짝수 번째 자리가 아니라 홀수 번째 자리에 있는 수들의 합에 3을 곱한다는 점이 표준형 바코드랑 다르다. 이해됐지?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출제할 수밖에 없어. 이쪽에는 분명히 구하라고 할 거야 이거. 왜냐하면 이 위에 바코드에 대한 예시는 여기 다 있지. 근데 이거에 대한 예시가 없어. 이거 문제에 나왔잖아 뒤에. 그래서 이거 꼭 구할 수 있으면 된다. 넘어간다. 다음. 자, 1차원 바코드보다 나중에 등장한 2차원 바코드는 사각형 안의 정보를 담는다. 그림 3은 대표적인 2차원 바코드 QR코드이다. 너거 교재에는 QR코드 있지? 보면 돼. QR코드에 담긴 정보를 읽는 기본 원리는 1차원 바코드와 유사한데 바둑판 무늬가 흰색이냐 검은색이냐에 따라 0과 1로 구분한다. 체크해볼게. 구분한다 해서 흰색일 경우에는 0, 검은색일 경우에는 1이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기본 원리 있지? 기본 원리 있지? 요 기본 원리가 1단락에 나왔던 거 기억나나? 예를 들어서 뭐 1단락에 있었던 내용 중에 요거 있지? 요거라 생각하면 돼. 이게 기본 원리는 똑같다고. 계속 읽어볼게. 1차원 바코드가 가로 방향으로만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데 비해 비교. 1차원 바코드는 가로 방향으로만 정보 표시할 수 있는데 비해 요 QR코드는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다 담을 수 있어서 1차원 바코드에 비해 훨씬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주소 등과 같이 문자로 된 정보도 표현할 수 있다. 이해됐지? 이런 정보도 표현할 수 있대. 이런 주소를 통해 사진 정보, 동영상 정보가 있는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이다. QR코드는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광고 홍보 분야에서 활발하게 적용되었는데 이는 별도의 스캔 없이 스마트폰에 내재된 카메라를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서 하나만 더 체크하고 넘어갈게. 왜 이게 활발하게 사용되냐 하면 여기 일단 첫 번째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기도 했고 그 밑에 카메라를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QR코드가 유행하게 됐다는 거지. 됐지? 그 다음 QR코드는 그림 3처럼 사각형 귀퉁이 3곳에 큰 네모 상자가 있는데 이것들을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을 때 위치를 찾기 위한 표지가 된다. 즉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어느 방향에 찍어도 큰 네모 상자로 인해 정보를 읽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적혀있지. 그래서 동그라미치고 위치를 쳐볼게. 여기에 있는 귀퉁이 3곳에 있는 큰 네모 상자의 기능이나 그 효과 같은 거
됐지? 체크해보면 세 곳에 있는 큰 네모 상자 요거는 위치를 찾기 위한 표지가 되는데 어느 방향에 찍어도 정보를 넣는데 문제가 없다 야. 꼭 정면에 찍지 않아도 되고 왼쪽에서 찍어도 돼. 그 다음 그림 3에서 오른쪽 하단을 보면 작은 네모 상자 있을 거야 얘들아. 오른쪽 하단에 작은 네모 상자 보이지? 끝에 붙은 건 아니야. 그치? 이것은 QR코드의 기준점으로 스마트폰 카메라의 초점을 QR코드에 맞추도록 해주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또 네모 쳐볼게. 오른쪽 하단에 있는 네모 상자는 이런 기능을 해. 그래서 따로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스스로 스마트폰의 QR코드 인식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QR코드를 찍으면 초점에 맞게 QR코드를 인식한 후 그것과 연결된 상품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품 관리 웹사이트로 접속하여 이러한 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까지야. 이해됐나? 이해됐나? 자, 그러면 한 번 더 정리해보자 얘들아. 여기 있는 상자랑 밑에 있는 하단 부분 상자는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지. 여기 위에 있는 상자는 뭐다? 여기서 찍어도 다 되게 만들어주는 거. 오른쪽 하단은 카메라에 초점 맞춰주는 거. 이해됐지? 그래서 얘들은 무슨 정보를 담고 있진 않지 지금. 정보를 담고 있진 않고 그냥 방향 잡아주는 역할만 생각하면 돼. 넘어갈게. 끝났지? 됐지? 자, 문제 바로 보자 얘들아. 자, 문제 보시면 현지 지금 잘 나가지? 이 현지 지금 잘 나가고 얘도 지금 잘 나가는데 선생 괜찮나? 이 쌍꺼풀 2배 됐다 지금. 이거 읽어볼게. 답 보자. 1차원 바코드에 담긴 정보는 스캐너와 디코더를 거쳐 아까 했었지? 스캐너, 디코더 거쳐서 컴퓨터로 전송된다 가지고 우리는 여기랑 추가로 문제는 이렇게 나왔지만 스캐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랑 디코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다 알아야 된다 얘들아. 됐지? 요거 문자로 변환해 주제. 그 다음 2번 1번 줄 2번 줄만 있는 경우가 1번 줄은 기준 줄이니까 2번 줄이 1이고 그 다음 00 이렇게 되는 거네. 맞나 이거? 그래서 이걸로 풀면 되겠네 그러면. 그 다음 3번은 세 줄 바코드 활용하면 8가지 물건에 대응하여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적혀있지. 세 줄 바코드는 아까 말했지? 0부터 7까지 8가지였지? 0부터 7까지. 그래서 답이 요거고. 2번 문제 해볼게. 2번 문제.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할 때 맞으면 O, 틀리면 X라 그랬어. 가와 나에 해당 상품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다 해서 880 보면 되지 이거. 앞에 있는 880 보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품 만든 제품 맞고. 그 다음 가의 5123, 51213이 담당하는 기능을 나에서는 1234가 담당한다. 요거 지금 약간 상품 정보라 그랬지 이거. 여기서의 상품 정보 여기서 고르라는 거지 지금 이거. 맞나 이거? 1234. 그 다음 3번 가의 빈칸에 들어갈 검증 코드는 4다. 이거 계산해 봐야 되지. 계산해 봐야 되지. 우리 여기 쉽게 계산해 보자. 내가 판서는 안 할게. 우선 가 계산할 때 홀수 번째 다 더하면 되지. 홀수 번째 더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더하면은 17, 24, 25, 26. A는 26 되겠네. 맞나? A는 26 되겠네. 다 더하면. 그 다음에 짝수 B 구해볼게. B는 12, 20, 25, 27, 30. 30에 3 곱하면 90이겠네. 됐나? 요거 더하면은 116이네. 그러면 이거 120 만들어주려면 4 필요하지? 그래서 여기 4 다 맞는 거고. 4번 문제. 가와 나에서 검증 코드를 도출하는 방법은 같다. 다르지? 왜냐면 3을 어디에 곱하냐 다르지. 됐나? 넘어갈게. 마지막 3번 문제. 기역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하고 있네. 기역. 4번 답이었는데 기역은 흰색 부분을 0으로 검은색 부분을 1로 나타낸다. 이건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여기 보면은 여기 적어놨지 이거 지금 이거 말하는 거지 지금.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지. 그래서 답이 4번. 됐나?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판서 필기 잠깐 하고 넘어갑시다. 필기 잠깐 하고. 이제는 바코드 스캐너였지. 그래서 바코드 스캐너의 원리에 관한 글이었고, 우선 얘를 둘로 나눌게. 스캐너랑 그 디코더로. 우선 스캐너부터 설명을 해보면 스캐너에서 하는 일은 얘는 빛을 방출하기도 하고
빛을 검출하기도 해. 방출과 검출 두 가지를 다 한다. 그 다음 이렇게 된 빛을 방출하고 나면 빛을 반사를 해야 되는데 바코드가 빛 반사는 검은색 부분보다 흰색 부분이 반사를 잘 시킨다는 거지. 흰색 부분이 반사가 되고 검은색 부분은 반사가 잘 안 되고. 어찌됐든 여기에 나오는 요 빛 방출하는 빛 검출하면 검출해서 전기적 신호로 바꾼다 나와있지. 전기적 신호로 바꿔준다. 검출된 거를. 그래서 전기적 신호로 바꾼 다음에 다시 0과 1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친다. 0과 1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게 스캐너에서 하는 일이야. 스캐너에서. 그 다음 스캐너 말고 디코더를 보시면 이렇게 검출을 한 신호를 0과 1로 변환을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0과 1을 문자와 숫자 부호로 변환을 하고 문자와 숫자 부호로 변환을 하고 요거를 다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위해서 컴퓨터로 전송한다. 요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바코드 스캐너의 원리야. 됐지? 이게 기본 원리. 다음 단락 보시면 1차원 바코드부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원이 나오는데 우선 1차원부터 적어보면 1차원 바코드 얘는 2차원과 다르게 가로 세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한 축 방향 여기서 말하는 한 축 방향은 가로다. 축 방향으로 정보를 배열한다. 됐지? 자, 여기서부터 있잖아. 쌤이 조금 복잡하더라도 그냥 그 1번 줄부터 다 적을게. 이거 그냥 적고 넘어갈게. 쭉 적어볼게. 1번 줄 얘는 기준선이야. 2번 줄 얘들아 2번 줄 같은 경우는 이진수로 변환했을 때 몇 번째 자리에 있는 거야? 이진수는 몇 번째 자리게? 모르나? 이진수 몇째 자리야 이거? 두 번째 줄이 첫째 자리잖아. 첫째 자리 제일 앞에 있는 거 제일 왼쪽에 있는 거. 2번 줄은 이진수 첫 자리. 여기서 말하는 첫 자리는 얘들 오른쪽 말하는 거 아니다. 왼쪽 첫 자리 말하는 거야. 순서대로 왼쪽부터. 3번 줄 이진수 둘째 자리. 4번 줄 이진수 셋째 자리. 해가지고 1차원 바코드를 구성을 하고 얘들은 정리해볼게. 얘들은 우리는 이걸 갖다가 세 줄 바코드라 부른다. 맞지? 세 줄 바코드라 불러. 기준선을 제외하고 불러야 되지. 네 줄처럼 보이더라도 세 줄 바코드라 부르고 기준선 제외해서. 그래서 0에서 7을 표현할 수 있지. 총 8가지 표현할 수 있다고. 0에서 7, 8가지. 만약 이게 세 줄이 아니라 네 줄이었다면, 네 줄 바코드였다면
야, 네 줄 바꾸다 몇 개 표현할 수 있었지? 8개 더 표현하니까 이게 아까 몇이었노? 7이었으니까 15개 맞지 이거? 15개. 0에서 14 표현하겠네. 됐나? 또 한 개 더 적을게. 플러스 얘랑 더 중요했던 게 흰 줄과 검은 줄에 관한 거였는데, 만약에 그 바코드에 흰 줄이 있을 경우랑 없을 경우가 있지. 흰 줄 있으면은 1이고 없으면 0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됐나? 그래서 이게 1차원 바코드에 관한 정보들이다. 1차원 바코드를 갖다가 여기 한 개 더 적어 놓을게. 여기 3단락은 분류가 나오는 단락이야. 분류가 나오는 단락인데 1차원 바코드 중에서도 표준형에 관한 게 있었고 단축형에 관한 게 있었어. 우선 표준형부터 보자. 표준형 구해볼게. 제일 앞에 있는 앞 세 자리, 앞 세 자리는 생산 국가, 그 다음 거기 다음 네 자리, 그 다음번에 오는 네 자리는 제조업체명, 그 다음 마지막 숫자 제외, 나머지. 마지막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게 상품 정보. 제일 끝에 있는 마지막 숫자, 이걸 우리는 검증 코드라고 하지. 이 검증 코드가 하는 역할은 위에서 읽은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한다. 한 번 더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검증 코드라 부르네. 그 다음 엄청나게 중요한 요 검증 코드 구하는 공식을 적어놔야 되지. 이 검증 코드 구하는 공식. 좀 길게 적어볼게. 앞에서 홀수 번째, 숫자의 합 플러스 짝수 번째 숫자 합 곱하기 3. 맞지? 곱하기 3. 요거를 딱 구해야 되지. 먼저 홀수 번째 숫자 합 플러스 짝수 번째 숫자 합에 곱하기 3 플러스 좀 x라고 적어볼게. x가 되면은 요게 10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오는 요 x 있지, 요걸 검증 코드라 부르는 거지. 됐나? 됐나? 자, 다음 거 단축형 적어볼게. 단축형도 마찬가지로 쭉 분류를 시킨 다음에 앞 세 자리부터 앞 세 자리 마찬가지 국가 코드, 뒤에 오는 다음 세 자리 제조업체, 다음 한 자리
상품 정보, 마지막 숫자는 얘랑 마찬가지로 검증 코드인데 여기서의 검증 코드 구하는 공식은 좀 다른데, 그치? 약간 다르지? 얘는 표준형과 유사한데 오씨. 준형과 유사한데 딱 한 가지만 다르다. 홀수 곱하기 3이야 얘는, 그치? 요게 다른 거지. 아니 진짜 웃겨. 현지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않아? 따라 해볼까?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손은 네 쓰고 있나 지금? 아니 개웃기네. 야 나 진짜 내 생각 좀 해도 내 생각도 내가 보면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진짜. 내가 적다가 얘들하고 봤잖아. 그러면은 한 명은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다미도 그랬었거든. 다미한테는 좀 덜 놀랐어. 좀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서. 다미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고기 이렇게 꺾은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넘어갔는데 쟤는 깜짝 놀랐네. 네 흰자위 보이는 거 알아? 네 흰자위 보였다니까 진짜. 진짜 놀란다. 그렇게 잠 오나 현지야? 졸려 죽겠나? 적긴 적어야겠는데 잠은 오서 이렇게 손은 존나 움직이는데 눈은 깜짝 놀랐네. 그래서 이거라 4번 4달러. 안 깨우고 그냥 찍을 걸. 후회된다. 2차원 바코드 보자. 2차원은 이렇게 뭐 단축형이나 기본형 이런 거 없어. 그냥 하나만 나왔어. 지문에서는 QR 코드만 나왔어. 뭐 사실 뭐 단축형이랑 기본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문에서는 QR 코드만 나왔다. QR 코드는 기본 정보 가로랑 세로 모두 사용한다. 가로 세로 모두 사용하고 덕분에 다 사용하니까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지. 많은 데이터 저장할 수 있다. 한 번 더. 여기 QR코드에서도 흰색과 검은색으로 이제 숫자를 구분하는데 흰색은 0으로 표현하고 검은색은 1로 표현한대. 됐지? 이 QR코드의 특징 쭉 적어볼게. 첫 번째, 얘는 그 삑삑 찍는 스캐너 자체가 필요하지 않아. 스캐너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폰 카메라만 있으면 돼. 내가 옛날에는 네이버 들어가서 QR코드 찍는 거 눌러야 됐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아이폰 카메라 기본만 켜도 되대? 몰랐는데. 그래서 이거 됐고, 그 다음에 이 QR코드에 대한 정보 중에 그 귀퉁이에 붙은 네모 박스 가지고 계속 설명을 했었어. 그래서 귀퉁이 세 곳 네모 상자. 여기서 말하는 귀퉁이 세 곳은 여기 있을 때 요거 여기 얘기하는 거다. 알겠지? 여기 세 곳의 네모 상자는 위치를 찾기 위한 표지다. 스마트폰 찍는 사람이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귀퉁이 네모 상자 덕분에 좋은 점은 찍는 방향이 자유롭다는 거지.
방향이 자유롭다. 세 번째, 얘 말고 오른쪽 하단 네모 상자 있지. 오른쪽 하단 네모 상자는 카메라 초점 맞춰주는 거. 그래서 총 요러한 걸 하고, 요런 상자 빼고 나머지 검은색과 흰색의 조합들은 싹 다 그냥 정보를 나열하고 있다 생각하면 된다. 정보. 근데 이 지문에서는 그 정보를 가지고 위에서 봤던 것처럼 국가 코드 저런 게 나오는 게 아니지. 왜냐하면 홈페이지로 접속도 되고 사진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마 내 생각에는 문자 같은 걸로 아마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 됐나? 요까지가 정리 끝이다. 됐지? 됐지? 그러면은 너가 좀 쉬다가, 원래 우리 3개 하려고 했는데 너가 지금 3개 못하나? 일단 그 뒤에 볼게. 넘어가자. 페이지는 23페이지고 순서대로. 이것도 정리하기 되게 복잡했어. 정리하기 복잡해. 뭐 결과 부분이랑 뭐 조건 부분 있고 이래가지고. 이것도 그 지문 비교보다는 원리가 더 중요하다 이게. 읽어볼게. 대학생 갑은 시험 전날 우연히 초등학교 친구를 만나 밤새 이야기를 하다가 졸린 상태에서 시험을 보았고, 대학생 을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시험 준비를 해서 시험 봤는데 두 사람 모두 C라는 학점을 받았다고 해보자. 이때 갑과 을은 C라는 성적을 보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제 일찍 잤다면 시험을 잘 쳤을 텐데, 또는 내가 어제 친구랑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은 시험을 잘 쳤을 텐데 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지. 이와 같이 어떤 사건을 경험한 후에 하는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결국 일어나지 않은 가상의 대안적 사건들에 대한 생각을 사후 가정 사고라고 한다. 적혀있지? 그래서 사후 가정 사고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것에 대한 정의는 앞부분에 다 밑줄 치는데 꽤 길다 얘들아.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결국 일어나지 않은 가상의 대안적 사건들에 대한 생각을 사후 가정 사고라고 하잖아. 실제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 맞지? 자, 사후 가정 사고는 뭐뭐 했다면 또는 하지 않았다면에 해당하는 조건 부분과 했을 텐데 하지 않았을 때 또는 할 뻔했다는 결과 부분으로 구성되는 조건문의 형태를 가진다니까. 밑줄 쳐보면 조건 부분과 결과 부분으로 구성되는 이런 형태를 가진다 이거야. 됐지? 조건 부분에서는 특정 선행 사건을 가상의 사건으로 바꿔보는 전환이 이루어지고, 결과 부분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가상의 사건으로 바꿔보는 전환이 이루어진다 적혀있지. 그래서 조금 다른 말이야. 둘 다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조건 부분 동그라미 치고 체크해볼게. 선행 사건을 가상의 사건으로 바꿔보는 전환이야. 이미 일어난 걸 말이야. 결과 부분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가상의 사건으로 바꿔보는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거지. 이해됐나? 됐지? 요거 두 개의 차이점이 한 번만 더 해볼게 얘들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렇게 했다 치자. 내가 뭐 과속을 하다가 과속 단속 카메라에 걸렸어. 그럼 나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으로 시작하겠지. 이 순간 내가 지금 조건 부분을 바꿨지. 선행 사건을 가속을 하지 않았다면이라는 가상의 사건을 바꿔보았잖아. 그러면은 결과 부분 자동으로 달라져야 되지. 그럼 카메라에 안 찍혔을 텐데로 끝나야 되지. 카메라에 찍힌 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잖아, 그렇지? 안 찍히는 게 가상의 사건인데 여기에서 여기로 바뀐다 이거야 지금. 됐나? 넘어갈게. 자, 사후 가정 사고는 조건 부분의 전환 구조에 따라서 추가형 사후 가정 사고랑 삭제형 사후 가정 사고로 결과 부분의 전환 방향에 따라서 상향적이랑 하향적 사후 가정 사고로 분류할 수 있다 적혀있지. 그래서 여기까지 끊어주고, 분류가 지금 나왔는데 이 분류가 지금 복잡한 거 보이지 얘들아? 선행 사건, 그러니까 조건 부분으로 두 가지로 분류하고 결과 부분으로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하재. 요거 보시고 밑에 본다. 추가형은 여기 추가형이야. 선행 사건을 가상의 상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을 마치 실제로 일어났던 것처럼 추가하는 것. 체크해볼게. 추가형은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을 일어난 것처럼 추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 추가형은
조건 부분이다 얘들아. 조건 부분. 결과 부분이 아니라 조건 부분에 요거를 하는 거지. 그 다음 삭제형은 일어난 사건을 마치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삭제하는 거. 하나씩만 예를 들어주고 줄 테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라 얘들아. 일어나지 않았던 거를 마치 일어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점심을 못 먹고 집에서 나왔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아, 내가 만약에 점심을 먹었다라면 지금 배가 고프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하는 거지. 요건 삭제형은 일어난 거를. 내가 아까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서 내가 아까 밥을 안 먹었더라면 지금 체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 끗 차이긴 한데 요거는 정의는 좀 외워놔야 된다 얘들아. 다시 말하지만 안 일어난 걸 일어난 것처럼, 일어난 걸 안 일어난 것처럼. 됐지? 요게 조건 부분 2개. 그 다음 두 번째, 한편 일어난 사건보다 더 나은 대안적 사건을 결과로 가상하는 것을 상향적 사후 가정 사고. 보이지? 자, 체크해볼게. 일어난 사건보다 나은 대안적 사건을 결과로 가상하는 것을 상향적 사후 가정이라고 하고, 다시 한번 이거는 결과 부분 얘기하는 거다.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조건 부분과 결과 부분을 나누냐면은 이 비문학 글에서 똑같이 적혀있어. 그래. 조건 부분 봐봐. 자꾸 일어난 사건 하지. 그러니까 이게 조건 부분인지 결과 부분인지 잘 판단이 안 되거든. 그래서 필기를 차라리 해놓는 게 훨씬 낫다 이게 지금. 그 다음, 더 나쁜 대안적 사건을 결과로 가상하는 것을 하향적 사후 가정 사고라고 한다. 이때 부정적 결과를 경험했을 때는 상향적 사후 가정 사고를 하고, 긍정적 결과를 경험했을 때는 하향적 사후 가정 사고가 많이 나타난다 돼 있지. 한 번만 더 해보면 상향적은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좋은 사건을 결과로 가상하는 거 있지. 내가 예를 들어볼게. 그 결과 부분이니까 항상 이렇게, 아, 내가 수능을 못 친 상태야. 그러면은 이렇게 했더라면 수능을 잘 쳤을 텐데 라고 상향적을 하는 거지. 됐나? 그 다음에 부정적 결과를 경험했을 때는 상향적인데 긍정적 결과 경험했을 때는 하향적이니까 이런 거지. 내가 수능을 너무 잘 쳤어. 아, 내가 만약에 공부를 뭐 1년간 게을리 했다면은 수능을 못 쳤을 텐데로 하는 거야 지금. 됐나? 그래서 요거 두 가지 나눠주면 된다. 조건 부분이랑 결과 부분으로. 됐지? 그래서 하향적도 체크했고 상향 체크했고 넘어간다. 그 다음, 자, 사후 가정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에는 동기와 선행사건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 해서 체크해볼게. 유발 요인에 관한 단락이야. 어떻게 하면 이제 이렇게 사후 가정 사고가 일어나냐 했을 때 두 가지가 있대. 동기는 사후 가정 사고의 결과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잘 봐, 결과 부분이다. 얘들아 체크 잘 해놔라. 동기는 결과 부분 영향 미치는데 동기와 관련되는 세부 요인은 다양하다. 선행사건의 결과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컸을수록, 그리고 사건의 결과가 원하는 바가 충족되지 않은 부정적 경우였을수록 사후 가정 사고의 동기가 커진다 적혀있지. 밑줄 치고 넘어갈게 얘들아. 자, 동기는 결과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데 동기는 세부 요인이 다양하대. 그래서 세부 요인 일단 두 가지가 나왔지? 체크해보면 수록이 나오면서 출제될 수 있다 이거는. 그래서 밑줄 쳐볼게. 결과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컸을수록, 그리고 그 뒤에 결과가 원하는 바가 충족되지 않은 부정적 경우였을수록 사후 가정사고의 동기가 커진다. 즉 뭐다? 결과가 딱 나왔는데 내가 그 결과에 대해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안 좋게 나왔을 경우 있지. 그럴 경우일수록 동기가 훨씬 더 커진다. 됐지? 넘어갈게. 또 사건의 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개입한 정도가 컸을 때에도 동기가 커지지. 마지막 세 번째다. 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개입한 정도가 컸을 때에도 동기가 커진다. 즉 사후 가정 사고를 유발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이럴수록 다 뭐다? 세 가지 다 사후 가정 사고를 더 잘 유발하게 된다고. 딱 이게 어떤 예시인지 아나? 내가 너그 이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친 다음에 수능을 치렀어. 근데 너그 수능이 개망했다 치자 지금. 개망했어. 막 국어가 한 6등급 떴어. 그럴 경우에 나는 이 동기가 엄청 많이 작용해가지고 사후 가정 사고를 유발하겠지. 어떤 식으로? 잘 봐라. 내가 어떤 예를 드는지. 결과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겠지. 나 애들이 수능 잘 쳤으면 좋겠다 생각할 거 아니야. 기대가 크고 수능을 못 쳤어. 부정적 경우야. 거기다가 내가 너희를 가르쳤지. 그러니까는 개입한 정도가 커지. 이럴수록 나는
훨씬 더 많은 사후 가정사고가 유발된다 이거야 지금. 어떻게? 아 내가 그 애들 그 모의고사 칠 때 이렇게 해줄 걸, 또는 조금 더 이걸 더 잘 가르쳐 줄 걸 이라고 계속 내가 사후 가정사고를 하겠지. 그래서 요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두 개가 있다고 했지. 대안적 사건의 근접성은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이 대안적 사건과 얼마나 유사한지의 정도를 의미한다 적혀 있는데, 이 근접성 말이야. 원래 얘들아 글이 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적히려면 이렇게 적혀야 돼. 요까지 딱 끊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음으로 선행사건의 변화 가능성이라고 나오면 제일 좋아. 근데 선행사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나오는 게 아니라 사건의 근접성 나오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비문학 배울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세팅하고 구체화 가는 그 지문을 볼 때 세팅 구간이 한 단락을 차지했었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한 단락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고작 한두 문장만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선행사건의 변화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건의 근접성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야 지금. 그래서 먼저 언급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근접성은 다시 말하면 일어난 사건이 대안적 사건과 얼마나 유사한지야. 그런데 역점 나오면서 이 대안적 사건의 근접성이 높을 때에는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자각되어 사후 가정사고의 유발 정도가 높아진대. 그래서 우리 필기를 이렇게 해두면 되겠지. 근접성이 높아질수록 사후 가정사고의 유발 정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또한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이 자신의 예상과 일치하지 않았을 때 보다 일치했을 때 훨씬 더 사후 가정사고가 유발되기 쉽다. 자, 딱 두 가지 예를 들어줄게. 이거 사건의 근접성과 관한 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바로 선행사건의 변화 가능성이지. 쉽게 말하면 얘들아, 위에서는 분명히 그 사건의 변화 가능성이라고 적어놨지만 밑에서는 이 말 대신에 근접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이 근접성이 이거야 그냥. 똑같은 거야 지금 이게. 왜? 근접할수록 변화 가능성이 큰 거잖아 지금. 이해됐나? 근접할수록 변화 가능성이 큰 거야. 예를 들어볼게. 자, 너가 학교 마치고 딱 학원에 오는데 100번 버스를 딱 탔어. 100번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사고가 나서 학원에 지각을 하게 됐다는 말이야. 근데 100번 바로 뒤에 120번 버스가 오고 있었거든. 그럴 경우에는 뭐야 지금? 이거 보이지? 근접성이 높은 경우지. 내가 조금만 더 늦게 탔으면 되는 거잖아 지금. 이럴수록 훨씬 더 사후 가정사고 유발 정도 높아지고. 왜? 아, 나 120번 탈 걸 그냥 이 정도? 그 밑에 일어난 사건이 자신의 예상과 일치하지 않았을 때보다 일치했을 때 훨씬 더 잘. 난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거지. 아, 내가 오늘 밤에 공부 안 하고 자버리면 내일 시험 못 칠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졸리니까 자야지 하고 난 다음에 진짜 못 쳤어 시험을.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사후 가정사고가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왜? 난 이미 예상을 할 수 있었잖아 이 정도는. 이해됐지? 됐지?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면 된다. 그래서 동기 한번 다시 말하지만 얘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훨씬 더 잘 유발되냐를 잘 보면 돼. 넘어갈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선행사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또 나온다 역적. 선행사건이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경우보다 평상시와 다른 예외적인 사건, 즉 정상적이고 비일상적인 사건의 경우에 조건 부분이 더 쉽게 전환된다 적혀 있으니까 밑줄 쳐볼게. 선행사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경우보다 비정상적이고 비일상적인 경우에 조건 부분은 쉽게 전환된다. 다시 한번 조건 부분이다. 어떻게 말하겠어? 아까 말했던 버스 사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일상적이지. 이거 뭘 바꿔 내가 지금? 제일 처음에 바꾸는 게 내가 120번을 그냥 탔다라면 이걸 바꿔버리잖아. 조건 부분을 자꾸 변환시킨다고. 됐지? 그 다음 따라서 이 경우에 사후 가정사고가 더 쉽게 유발된다고. 따라서 한 번 더 쉽게 유발된다. 그 다음 비정상적이거나 비일상적인 사건들을 변화시켜서 사후 가정사고의 조건 부분의 구체적 내용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체크해볼게. 비정상적이거나 비일상적인 사건들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경우로 변화시킨다고. 원래 내가 살아가던 방식대로 말이야. 변화시켜서 조건 부분의 구체적 내용을 이루게 된다 이거지. 됐나? 그 다음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퇴근하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을 때 비일상적이야. 평소와 같은 길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비해 평소와 다른 길을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 사후 가정사고가 일어나기 쉽다. 왜? 평소와 다른 길을 이용한다는 말이 비정상적, 비일상적이라는 말이거든. 그럴수록 훨씬 더 잘 일어난다. 이때 평소와 같은 길을 이용했다면 이라는 조건 부분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적혀있지. 그래서 이게 뭐다? 이 말이야. 비정상적, 비일상적 사건을 변화시킨 경우잖아. 지금 이게 조건 부분을. 됐나? 그 다음, 자, 이러한 사후 가정사고는 정서적 반응의 변화를 유발도 한대. 지금 뭐하노? 니 안 가져왔나 근데? 그 다음, 하향적 사후 가정사고는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보다 더 못한 가상적 사건을 상상하여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한다 적혀있지. 중요하다. 하향적 사후 가정은 일어난 사건보다 더 못한 사건을 상상해서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한다고. 괜히 기분 좋아지는 거 있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어떤 느낌이고? 뭐 이런 예를 들 수 있잖아. 이렇게 해볼게.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었어. 사귀었다 치자. 사귀었는데 걔가 헤어지자고 해서 그래 해서 헤어졌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걔가 살인자였어. 이런 느낌 있지. 뉴스 보니까 걔가 딱 나와. 이거 내 여자친구인데 하는데 갑자기 뭐 살인 미수로 떠. 그런 순간 어떤 생각 들겠어? 아, 내 쟤랑 계속 사귀었으면 나도 죽을 뻔했는데 헤어져서 다행이다. 괜히 기분 좋아지는 거. 이해됐나? 이게 뭐야 지금? 더 못한 가상적 사건을 상상하지 지금. 이해됐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보다 더 못한 가상적 상황을 상상한다는 거는 이렇게 예를 들어도 되고, 이거랑 잘 매칭이 안 되면 이렇게 상상하면 되겠다 그냥. 이렇게 적고 넘어가자. 일어난 사건을 갖다가 조건 부분을 고쳐야 되는 거네 이거는. 조건 부분을 고쳐가지고 긍정적 감정 경험하게 하는 거네. 됐나? 결과 부분 고쳐도 된다 얘들아. 계속 읽어볼게. 그래서 하향적 사후 가정사고는 슬픔, 후회 등의 나쁜 감정을 완화하고 기쁨, 만족, 안도 등의 좋은 감정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한다 해서 마지막 이런 기능을 한다. 그래서 하향적 사후 가정사고는 좋은 거야. 우리한테 기쁨을 주거든. 그 다음, 그런데 사후 가정사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더 나은 대안의 결과를 상상하는 상향적 사후 가정사고를 하게 되고, 원래는 이를 통해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된대.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이러한 효과를 주지. 유사한 상황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자극제로 작용을 해.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지 이런 느낌 있지. 그런 걸로. 얘도 예를 한 개 들어보자 얘들아. 더 나은 대안의 결과를 상상하는 상향적 사후 가정 사고를 하게 된다는 이유가, 원래 인간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하잖아. 반성과. 그것 때문에 상향적을 많이 하는 거지. 이해됐나? 아, 내가 조금만 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중간고사 그 문제 맞출 수 있었을 텐데 라고 계속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부정적 감정 경험하게 하지. 후회를 막 하잖아. 슬프고. 근데 그거는 뭘 해줘? 다음 기말고사 때는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자극제로 작용을 해준다 이거지. 그래서 어쨌든 하향적과 상향적이 있는데, 하향적의 역할은 좋은 감정이 들게 해주고, 상향적 사후 가정 사고의 역할은 좋은 감정 들게 해주는 건 아니고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하긴 하는데, 얘도 어쨌든 우리 삶에 도움이 된다 이거지. 됐나? 여기까지가 끝이야. 됐지? 자, 문제 같이 봅시다. 문제 읽어볼게.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하고 있고, 답이 4번에는 4번 고쳐볼게. 하향적 사후 가정 사고는 나쁜 감정을 완화하고 상향적 사후 가정 사고는 좋은 감정을 유발한다 적혀있지. 좀 거꾸로 되지 않았나? 하향적 사후 가정 사고가 좋은 감정을 유발하지. 나쁜 감정도 완화하는 게 맞지 이건.
근데 상향적 사후 가정 사고는 나쁜 감정을 유발해야 되잖아. 지금 고쳐야 되지. 나쁜 감정을 유발해 줘야 돼. 됐나? 그래서 1, 2, 3, 5는 다 맞는 거야. 지금 보면은 이거는 1달러에 그대로 나왔던 거. 수록도 나오네. 기대 정도가 클수록 쉽게 유발. 아까 나왔었지? 수록. 그러면 쌤 생각에는 너가 학교 시험에서는 얘를 좀 바꿀 수 있겠지. 여기서는 지금 기대 정도가 크다 나와 있지. 이번에 어떻게 바꾸면 돼? 시험에서는 관여한 정도가 컸을수록, 내가 개입하는 정도가 클수록 더 잘 유발된다 해도 맞겠지? 그렇게 바꾸면 되겠고, 3번에는 마찬가지네. 유사할수록, 근접성이 클수록 유발 정도가 높다. 맞지 이거? 나머지는 필요 없네. 넘어가 볼게. 2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가의 갑과 을이 할 수 있는 사후 가정사고를 판단한 것이다. 동그라미 쳐라 해서 갑이 C라는 학점보다 더 나은 학점을 받는 대안적 사건을 결과로 가정했다. 이는 상향적 사후 가정 사고를 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왜? 지금보다 더 나은 사건을 생각하지. 그러니까 상향이라는 말이야. 더 안 좋은 사건이 하향이고. 그 밑에 을이 평상시와 달리 시험 준비를 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사고했다면 이는 삭제형 사후 가정 사고. 왜? 을은 시험 준비를 했지. 근데 지금 한 걸 갖다가 안 했다고 가정을 해버리잖아. 그럼 삭제형이 되겠지. 됐지? 쉽지? 이거 한번 적어볼게. 지현아 왜 웃는데 갑자기? 니가 너무 잘 웃는 거 아니야? 니 뭐만 해도 웃지? 원래 초딩들 유치원 애들 막 이상한 소리 하면 잘 웃잖아. 니도 웃어 지현아? 방구. 이 새끼 뭔가 이상한데. 이게 뭘까노? 가상의 대안적 사건들에 대한 생각. 난 그 하트식으로 2는 다 봤거든. 2에는 그 김현우 걔가 제일 내가 봐도 잘생겼던데 3는 막 엄청 누가 잘생겼다 이거는 김강렬 걔밖에 없더라. 나머지는 그냥 길거리에서 잘 볼 법한 그런 느낌? 코로나 많이 했으면 내가 수련했는데 아깝다. 이 새끼 표정 감춰라 니. 사고 가정사고는 그래서 사건 경험 후에 생기는 거고 경험하기 전에 안 생긴다 얘들아. 일단 경험을 해야 생기고 대안적 사건들에 대한 생각을 갖다가 사후 가정사고라고 부른다. 그래서 얘의 구성은 조건 부분이 있고 조건 부분. 그래서 이건 뭐냐면 뭐뭐 했다면 이런 거지. 뭐뭐라면 이런 걸 말하는 거고 플러스 결과 부분 뭐뭐 했을 텐데 하겠지. 로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뭐뭐 할 텐데. 왜 빠게 갑자기. 그렇지? 좀 더 자세히 적어보자. 조건 부분에서 일어나는 거. 조건 부분에서 일어나는 거. 여기서는 선행사건이 가상의 사건으로 나는 안 적는데 너는 적어라. 여기 사이에 전환이라고 적어라. 전환. 이렇게 전환되는 거지. 이 결과 부분에서는 실제 사건의 결과가 가상의 사건으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후 가정사고의 원리지. 두 번째 단락은 조건 부분. 전환 구조에 관한 거지. 전환 구조. 조건 부분 전환 구조에 2개 있고 결과 부분 전환 구조에 2개 있지. 조건 부분 전환 구조 2개 뭐뭐 있노? 뭐뭐 있노? 추가형이랑 삭제형 2개 있지. 추가형이 있고 삭제형이 있고 2가지. 추가형은 쉽게 적어볼게.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갖다가 일어났던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거. 어쨌든 이 단원 자체가 약간 정신승리 단원 아니가? 정신승리 어떻게 할래 이거잖아 지금. 삭제형은 반대로 일어난 놈을, 일어난 사건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바꾸는 거. 하이 하이 상담 왔다는데 괜찮다. 쌩까 일단 주고 그 다음 결과 부분 전환구 적어볼게. 결과 부분 전환구조 두 개 뭐 있노? 씨부리 말이 빨리. 상향이랑 하향 두 개밖에 없지? 상향과 하향. 너 그리고 있잖아 이거 그 내신 때문에 외울 때 그냥 단어 자체를 외워버리면 자꾸 까먹잖아. 그러니까는 외울 때 그냥 상향은 뭔가 안 좋았다 좋아지는 거지. 이거는 좋은 걸 안 좋은 걸로 표현하는 거지. 그렇게 표현하면 되잖아. 맞지? 안 좋은 걸 좋게 표현하는 거. 됐나? 상향적 구조는 더 나은 결과를 가상하는 거지. 얘는 보통 언제 발생하냐면 부정적 결과일 때 우리가 많이 이런 짓을 하지. 아, 내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났더라면 지각을 안 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하향적은 더 나쁜 결과를 가상하는 거지. 와, 내가 진짜 이거 오늘 일찍 안 일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거 있잖아. 일찍 일어났기에 망정이지 이런 거.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내가 지금 긍정적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발생하는 거야. 됐나? 그 다음에 3단락으로 넘어갈게. 3단락으로. 음. 3단락 많은 내용이 나왔다. 여기는 유발 요인에 관한 거였지. 어떻게 하면은 저러한 사후 가정사고가 훨씬 더 잘 유발되냐 이거지. 그래서 쌤 생각에는 이 지문 중에서 이 3단락이 가장 중요하고 문제 낼 것도 많고 좋아. 얘들아 참고로 너가 중간고사 칠 때 시험지 봤잖아. 그러면 수능 특강 지문 그대로 있잖아. 그거 읽고 풀 생각하면 안 된대. 내가 지금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내가 애들한테 계속 말했거든. 그거 읽고 풀면 시간 부족하다고. 너 국어를 시간 부족해서 못 푸는 경우가 생겨. 내신인데 재작년 작년 계속 그랬어. 그러니까 이 지문을 암기한 상태로 들어가.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남으면서 끝나. 절대 새로 읽고 풀면 못 푼대 이거. 알겠지? 너 선생님이 일부러 이거 찾는데 오래 걸리도록 문제를 엄청 꼬아놨거든. 그러니까 문제 보고 바로 풀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도 시험 치기 전에 이미 이게 다 외워놔야 돼 이거. 외운 상태에서 들어가야지 시간이 안 부족하다고. 작년에도 막 6문제 못 풀고 나오고 이렇다니까 지금. 이거 내신 시험인데도 모의고사도 아닌데. 그러니까 누구도 암기하라고 내가 지금 적어주는 거니까 암기해놔라 이거 다. 내신 칠 때. 알겠지? 일단 유발료에 적어볼게. 유발료는 첫 번째 동기라는 게 있지. 동기. 동기는 결과 부분에 영향을 준다. 조건 부분이 아니라 결과 부분에 영향을 주고. 어떨 때 동기가 잘 유발되냐 하면은 밑에 적어볼게. 동기는 내가 그 사건에 대한 기대감이 컸을수록 부정적 경우가 클수록 내가 그 사건에 개입한 개입 정도도 클수록 이럴수록 동기가 커진다. 이해됐지?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내가
사후 가정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진다고. 동기 다음에 너희 지문에서는 선행 사건의 변화 가능성이라고 나왔는데 물론 이 지문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은 요걸로 안 적혀 있고 근접성으로 적혀 있지. 같은 말로 보라 그랬지 그냥. 저거 보면 어떨 때 커지냐? 대안적 사건의 근접성이 클수록 두 번째, 결과가 나의 예상과 일치할수록 이럴수록 사후 가정 사고가 많이 잘 일어난다. 됐나? 근데 얘는 너가 이게 본문 잠깐 보면은 잠깐 내 본문 잠깐 봐줄게. 이게 적혀내 있는데 너가 못 찾았을 수도 있거든. 이게 조건 부분이게 결과 부분이게? 이게 결과 부분이다 얘들아 이거. 알겠지? 어디다 적어야 되나 이게? 내가 이걸 조금 잘못 적어놨네. 위에 적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잘라내서 이렇게 붙인 다음에 여기다 적고 싶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지금 결과 부분에 영향을 좀 적혀 있잖아. 나 얘는 여기 조건 부분에 영향을 좀 적고 싶었거든. 근데 이렇게 쫙 잡아서 이렇게 딱 끌고 싶은데 너는 어떻게 적을 게 낫겠노 이거? 밑에 적을래 그냥? 밑에 적으라 그냥 뭐 이렇게 밑에 따로 가로치고 적어 넣어도 된다. 요거는 조건 부분에 영향을 준다고 적어 놔도 된다. 아니 그냥 적어도 된다. 이거 못 끌어내리잖아. 아이패드면 몰라도. 됐지? 어쨌든 요거 적었고 그 다음 혹시 그 잘 모르는 학생 있을까봐 내가 이쪽에 근접성도 정의를 적어줄게. 얘 할 때는 우리가 근접성에 관한 게 있어야 되니까 근접성 이란 일어난 사건이랑 대안적 사건이 있을 때 일어난 사건과 대안적 사건 사이의 유사성을 근접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사할수록 근접성이 큰 거고, 그치? 근접성이 클수록 선행사건 변화 가능성도 얘랑 같은 말을 보라 그랬지? 이렇게 두 개. 그 다음 4단락 적어볼게. 4단락. 아까 일상적 비일상적 그거야. 4단락은 선행사건 2 정상적이고 일상적일 때보다 비정상적이고 비일상적일 때 이때 조건 부분이 쉽게 전환된다. 됐지? 그리고 이렇게 조건 부분이 쉽게 전환된다는 말은 사후 가정 사고 유발이 잘 된다는 말이야 얘들아. 알겠지?
그리고 오단락은 뭘 적어야 되냐면 정서적 반응 변화를 적어야 되거든. 정서적 반응 변화. 근데 그 정서적 반응 변화 단락이 사실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상향적, 하향적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따로 적어도 되고, 혹시나 오른쪽 빈칸 좀 남은 사람은 얘들 옆에 적으면 더 깔끔하다 어차피. 그러니까 난 어떻게 적을 거냐면 이렇게 적을 거야. 오단락은 이 정서적 반응 변화인데 이거 따로 안 적어도 되고, 변화에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똑같이 쟤랑 똑같이 적을 거야. 상향적, 하향적. 그래서 여기 한 개만 적으면 되는데, 이쪽에다가, 옆에다가. 그러니까 긍정적 감정 유발한다고 적으면 돼. 이거 부정적 감정 유발한다 적으면 되고. 그래서 하향적, 상향적 사고 같은 경우에는 상향부터, 상향은 얘는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지. 얘는 긍정적 감정을 유발하고. 쌤은 칸이 없어서 안 적을 건데 너희는 한 줄만 더 적어라. 여기 옆에 칸이 없어서 내가 못 적거든. 이 부정적 감정 유발 적은 다음에 괄호 치고, 아까 말했지?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는 자극제로 작용한다 적으면 돼. 너 본문에 그대로 있다.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는 자극제로 작용한다라고 적으면 돼. 자극제. 그래서 마냥 안 좋은 건 아니야. 상향적 사고, 그 사고 과정 사고가.